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돈이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스크를 더 빨리 벗게 한다고요. 전화기 벨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롭고 끈질기게 봄날 일은 아침의 고요를 깨뜨렸죠. 골목 깊숙이 자리한 작은 집에 부엌에서 김복순 씨가 채소를 씻다가 허겁지겁 앞치마로 손을 닦고 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복순 씨는 수화기를 들고 목소리는 가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보세요. 듣고 있습니다. 통화 저편에서는 젊은 남자 목소리가 빠르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도시개발공사입니다. 풍납동의 복순 씨 이름으로 된 토지가 재개발 지역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약 120억 원 수준입니다. 괜찮으시다면 다음 주 중 계약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복순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듯 말들은 다 들리는데 마음속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120억, 그야말로 사람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편의 남자는 절차와 서류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손이 수화기를 꽉 쥐더니 마치 뭔가 깨질까 두려운 듯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시 미역국이 졸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른 미역 냄새와 간장, 다진 마늘 몇 알의 향이 작은 집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바람과 햇살에 닳아 누렇게 변한 창문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큰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집밥을 먹지 않지만요. 하지만 매년 그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고 고맙다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녀는 기억했고 그리하여 매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차렸습니다. 여느 날처럼 하나는 자신을 위해, 하나는 흐릿해진 결혼사진 앞 제사상 옆에 놓인 그릇. 사진 속 남편은 페도라를 쓰고 선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젊은 아내의 수줍은 눈빛과 함께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그러대요. 우리 땅이 지금 엄청 값이 뜨고 있대요. 120억이라네요. 계약 한번 하면 돈이 바로 생긴대요.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가 속삭이듯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두려워요. 돈이 손에 들어오면 우리 자식들도 함께 사라질까봐 두렵습니다. 바람이 봄날역 사이로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낡은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 또는 조용한 경고처럼. 오후가 되자 그녀는 침실로 들어가 깊은 장롱 서랍 밑에서 은빛으로 바랜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천으로 쌓여있는 풍납동 땅에 집원권 한때 남편과 함께 소박한 채소를 키웠고 인삼을 심었으며 나이 들어 포기했던 그 땅의 소중한 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며 등기부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여전히 남편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고 그의 사망 이후 이름은 그녀 앞으로 이전되어 있었다. 수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그 땅을 사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늘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그 땅은 남편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아이들이 어머니 치마폭을 쫓아 다니던 시절의 마지막 기억이 남아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밤이 찾아오자 그녀는 마루에 앉아 다가오는 유치원 입학을 앞둔 외손녀를 위해 작은 스웨터를 한코 한코 정성껏 뜨고 있었다. 하늘색 털실 예전의 손자가 하늘을 가리키며 할머니 이 색이 좋아요 라고 했던 그 색이었다. 한코는 한 생각이었고 실의 고리는 지나온 세월을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한편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희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예감. 아마도 120억이라는 숫자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그 순간부터 이 집안의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 복순 씨가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봄바람처럼 빠르게 퍼졌다. 그녀는 입 밖에 낸 적 없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금이 많이 가 있는 집에서는 비밀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분당에 살면서 명절에도 송금으로 인사를 대신하던 장남이 갑작스레 집 앞에 나타났다. 엄마, 오늘 회사 쉬어서 겸사겸사 들렀어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복순 씨는 놀라긴 했지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마에 몇 주름이 살짝 펴졌다. 들어와서 뭐라도 먹자. 엄마가 호박죽 끓였어. 그는 손을 비비며 집 안을 둘러봤다. 마치 거래 전에 부동산을 살피는 듯한 눈빛이었다. 밥을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다. 엄마 아직 그 땅 서류 갖고 계시죠? 지금쯤이면 엄청 올랐겠네요. 아 참,
나 이번에 프랜차이즈 카페 하나 열렸는데 말야. 초반 자본만 있으면 은행에서 융자도 잘 되거든요. 복순 씨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아무 말 없이 김치 접시를 슬며시 아들 쪽으로 밀었다. 그날 오후 둘째 딸에게 전화가 왔다. 화면에는 최근 가족 여행 사진 속에서 밝게 웃는 딸과 손주들의 얼굴이 보였다. 엄마 건강 괜찮으세요? 방금 고모한테 들었는데 우리 땅 보상 나온다면서요. 진짜 다행이에요. 근데 엄마 급하게 계약하진 마세요.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서류 봐드릴게요. 어차피 전 회계사잖아요. 잠시 침묵 그리고 딸이 말을 이었다. 아, 우리 딸이 요즘 눈이 너무 안 좋아서요. 병원에서 수술 권유 받았는데 사립병원이라 300만 원 넘게 든대요. 지금 돈 구하느라 좀. 복순 씨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등을 기댔다. 시계를 보니 벌써 4시 가까이 유치원에서 손주가 돌아올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아무도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일어나 얇은 외투를 챙기고 학교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 뛰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시렸다. 결국 보육사에게서 오늘은 이미 아이가 데려갔다라는 말을 듣고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늦은 밤 막내 아들이 집 앞에 과일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어릴 적 장 보러 따라다니던 순한 아이는 이제 목소리도 크고 눈빛도 날카로운 어른이 되어 있었다. 엄마, 진짜 오랜만이죠? 오늘 근처에 볼 일 있어서 겸사겸사 들렀어요. 둘은 마루에 앉아 과일을 먹었다. 막내는 웃으며 물었다. 장난인 듯 진심인 듯. 풍납동 땅이 꽤 올랐다던데 엄마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형제 셋이 공평하게 나누는 거죠? 복순 씨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미소만 지었다. 아주 작은 미소. 입가보다 눈빛 깊은 곳에서만 남은 이미 빛이 오래전에 꺼진 그곳에서 피어난 미소였다. 밤이 깊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마지막 줄의 시를 마무리 짓고 있었다. 그런데 손이 멈췄다. 불과 이틀 사이 바쁘다던 장남, 멀리 살던 딸, 무심하던 막내 세 자식이 모두 한꺼번에 돌아와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였다. 어머니 생신도 아니고 아버지 기일도 아니었다. 단지 예전엔 풀과 모기밖에 안 나오는 땅, 이라며 무시당하던 그 땅 때문이었다. 그녀는 완성한 스웨터를 곱게 접어 무릎 위에 올렸다. 내일부터는 그녀는 안다. 세 아이 모두 진짜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껏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날 것이다. 보상 전화가 온 후 세 번째 밤, 복순 씨의 집에는 처음으로 세 방의 불이 동시에 켜졌다. 작년 아버지 제사 이후 처음으로 자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하지만 이번엔 가족이 모였다. 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 오직 날 선 눈빛과 조심스러운 수저 소리만이 공기를 갈랐다. 식탁 위에는 복순 씨가 만든 김치찌개, 생선구이, 볶은 두부와 장남이 어릴 적 좋아하던 달짝지근한 마른 반찬이 놓여 있었다. 오늘따라 그는 아내에게 생선을 떠주고 다른 아이에게 두부를 건네는 다정한 몸짓을 보였다.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딸은 연극하듯 높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식당 음식은 진짜 맛없어요. 막내는 과일을 먹으며 방안을 둘러봤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농담 같은 말투로. 우리 집 좀 손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엄마가 제 집으로 이사 오시면 여긴 전세 주거나 팔아도 좋을 듯해요. 분위기는 겉보기엔 따뜻했지만 복순 씨는 식탁 머리에 앉아 마치 찬 물에 손을 담근 듯한 마음이었다. 거의 음식을 삼키지 못하고 자식들의 작은 표정 하나하나를 살폈다. 장남 부부의 눈빛 교환, 딸의 보험 서류를 확인하는 손놀림. 식사가 끝나자 장남이 주머니에서 인쇄된 서류 묶음을 꺼냈다. 엄마, 자산 위임서 몇 가지 양식을 제가 준비했어요. 나중에 번거롭게 처리 안 하시게끔요. 복순 씨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빼곡한 글자들 그녀에겐 마치 외국어 같았다. 이게 뭐니? 그냥 위임장이에요. 엄마, 땅은 여전히 엄마 명의로 두고 대신 제가 매매 계약이나 돈 수령, 관리 같은 걸 맡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적금 통장도 맡아드릴게요. 딸이 끼어들었다. 확실하잖아요.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괜히 누가 속이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요. 복순 씨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러니까 너희 생각엔 엄마가 너희를 낳고 길러 공부까지 시킬 정도는 되었지만 돈은 지킬 만큼은 안 된다는 거구나. 장남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의 아내는 헛기침을 하며 접시를 정리하는 척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요. 저희는 그냥 엄마 걱정돼서. 그래, 나도 너희 걱정된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그랬던 거야. 엄마는 한 번도 생각 못했지. 너희가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 엄마의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얘기할 줄은. 밤이 깊었다.
거실엔 희미한 불빛만이 남고 문은 반쯤 닫혀 있었다. 복순 씨는 잠들지 못했다. 물을 마시러 나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문틈 너머로 속삭이는 말들이 또렷하게 들렸다. 엄마가 안 쓰면 방법 있어. 무슨 방법? 살짝만 겁주면 돼. 버림받는 거 무서워하시잖아. 돈 없으면 우리랑 못 산다고 해봐. 근데 혹시라도 엄마가 땅을 절에다 넘기거나 그러면 어쩌지? 설마 엄마는 그 땅에 목숨 거는 분이야. 근데 빨리 해야 해. 우리도 이제 돈이 바닥났어. 그 목소리들 둘째 딸과 막내 아들의 목소리였다. 복순 씨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지만 온몸이 서늘했다. 물컵을 쥔 손가락은 핏기가 가시고 떨리고 있었다. 그녀를 두렵게 만든 건 위협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아픈 사실 아이들이 더 이상 자신을 엄마로 보지 않고 금고를 지키는 사람으로만 본다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돌아섰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주를 위해 짜던 스웨터를 끌어안았다. 옷자락 끝에 실이 한 코 풀려 있었다. 그녀는 바늘을 들고 다시 꿰매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실조차 제대로 끌 수 없었다. 눈은 마르지만 마음 깊은 곳이 갈라지고 있었다. 자식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마치 바늘처럼 그녀의 내면을 꿰뚫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복순 씨는 일찍 일어났다.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지만 처음으로 아무도 깨우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밥을 차려놓고 각 그릇 아래 쪽지 하나씩을 남겼다. 넌 마른 반찬 좋아했지. 넌 계란은 살짝 짜게 굽는 걸 좋아했어. 손주는 파를 싫어해서 다 곤란했단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 그녀 자신의 빈자리 앞에 놓인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더 있을진 모르겠네요. 이른 새벽 집안이 조용할 때 복순 씨는 집을 떠났다. 손에 든 건 오래된 천 가방 하나. 그 안엔 등기부, 적금 통장, 주민등록증 그리고 작은 결혼사진이 들어있었다. 아무 말 없이 예고 없이 소리 하나 없이 그녀는 외곽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창문 사이로 새벽바람이 스카프를 살짝 흔들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장 보러도 아니고 손주를 데리러도 아닌 자신을 위해 집을 나섰다. 버스는 도심의 한 대형 은행 지점에 멈췄고 그곳에서 그녀는 적금을 전부 인출하고 기존 위임을 모두 취소한 뒤 본인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만들었다. 그 후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많은 얘기는 없었다. 단 한마디만 했다. 이 땅 사회단체에 모두 기부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도 안 남길 겁니다. 변호사는 재차 확인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해는 안 해도 괜찮아요. 난 마음이 가벼워지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집에 돌아온 그녀는 평소처럼 일을 했다.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옷을 빨았다. 아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은 거실에 모여 계약 조건과 돈 분배, 서류 보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복순 씨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작은 여행 가방은 이미 다 싸두었고 그녀는 아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런 쪽지도 남기지 않았다. 단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조심스레 떼어내고 부드러운 비단으로 감싼 후 가방에 깊숙이 넣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녀는 떠났다. 작별 인사도 메모도 흔적도 없이 남겨진 것은 낡은 집 한 채 그리고 새 아이들. 그들은 어느 따스했던 아침 더 이상 익숙한 온기가 없는 집에서 눈을 떴다. 밥이 지어지지 않았다. 주전자는 끓지 않았다. 식탁은 비어 있었다.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낀 사람은 둘째 딸이었다. 그녀는 부엌에 들어와 주위를 둘러본 뒤 크게 외쳤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침실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젯밤 누군가 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옷장은 평소보다 더 비어 있었고 이불은 가지런히 개켜져 있었다. 오빠, 엄마가 안 보여. 그녀는 거실 쪽으로 소리쳤다. 장남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막내는 졸린 눈으로 방에서 나왔다.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야. 엄마가 안 계셔. 아침 내내 안 보이셔. 세 사람은 집안을 이잡듯이 뒤졌다. 전화를 해봐도 연결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릴 뿐이었다. 부엌, 마당, 창고까지 샅샅이 살폈지만 집안은 마치 오래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듯 고요하고 싸늘했다. 1시간이 지나 장남은 은행에 전화해 어머니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직원은 말했다. 죄송합니다. 해당 계좌는 어제 전액 인출되었고 관련 모든 서비스도 해지되었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혀 있다가 결국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이럴 리 없어.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가족 법률 자문을 맡아온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께서는 전 재산을 지역 공익재단에 기부하셨습니다. 계약은 이미 완료되었고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자녀분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왜요? 왜 엄마가 저한테 이러세요? 저 엄마 딸이에요. 장남은 탁자를 내리치며 눈을 붉혔다. 누가 엄마를 꿰었을 거야. 엄마 나이 드셨는데 뭘 하시겠어. 소송할 거야.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은 모든 절차를 완전한 의식과 판단으로 진행하셨고 영상 기록도 있습니다. 명백하고 합법적인 결정입니다. 막내는 소파에 주저앉아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끝이네. 120억은 허공으로. 남은 건 낡은 집, 몇 장의 사진 그리고 엄마를 잃은 세 자식분.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아무도 저녁을 먹지 않았고 TV도 켜지 않았다. 장남은 시간만 낭비했네 라는 말을 남기고 가장 먼저 집을 나섰고 딸은 말없이 짐을 싸며 엄마가 짜주던 털실 수건을 접을 때 손이 떨렸다. 막내는 마당을 거닐다가 오래도록 빈 의자 자리만 바라보았다. 언제나 어머니가 앉아 계시던 그 자리.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이 가장 아픈 건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남해 바닷가의 작은 마을. 파도는 조용히 부서지고 사람들의 삶은 새벽 노를 젓는 속도만큼이나 느릿하다. 골목 깊은 곳, 하얀 벽에 기와지붕이 얹힌 집 하나. 마당엔 향긋한 채소들과 노란 국화가 피어있다. 복순 씨는 그곳에 살고 있었다. 이웃들은 그녀를 네 번 집 김할머니 라 불렀다. 늘 웃으며 구운 떡을 나눠주는 다정한 할머니. 아무도 그녀가 서울에 살았고 성인 자녀 셋을 뒀으며 수십억 원짜리 땅을 가진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도 말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복순 씨는 이른 시간에 장에 가서 채소 몇 단을 사와 소박한 아침을 해먹는다. 오후엔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준다. 돈을 받지 않는다. 아이들이 발음을 틀리고 글을 엉터리로 읽는 게 안타까워서다. 저녁이면 그녀는 마루에 앉아 여전히 털실을 뜬다. 하지만 이번엔 그 스웨터들은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근 보육원에 보내기 위한 것이다. 때로는 아이들이 삐뚤빼뚤 쓴 감사 편지를 보내오고 그녀는 그걸 읽으며 웃음을 터뜨린다. 눈빛은 반짝인다. 어느 날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외손자였다. 어머니 몰래 전화를 걸어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고 싶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복순 씨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할머니는 괜찮단다. 착하게 지내렴. 아이의 웃음 뒤 머뭇거리는 질문. 할머니는 다시 안 와요? 복순 씨는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쉼없이 밀려오는 파도. 그리고 말했다. 아니, 다시 가지는 않지만 할머니는 늘 널 생각한단다. 통화가 끝난 후 그녀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울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단지 조용히 마치 인생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끔은 해질 무렵 바닷가에 간다. 작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석양을 마주하고 생강차를 마시며 지난 삶을 떠올린다. 마치 한 권의 오래된 책처럼 고통스러운 장도 있고 아름다운 장도 있지만 다시 펼쳐볼 필요는 없는 이야기처럼.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거나 가족 중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감정, 그리고 나누고 싶은 추억들을 저희는 소중히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상처 입은 가족은 다시는 회복의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작은 경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그 길 위에서.